이종훈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 없이 방송을 펑크를 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펑크낸 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하야하겠습니다. 예. 하야하는 것은 안 배웁니다. 시청자들에게 뭐 햄버거를 쏜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아직 소개했어요? 네, 소개 금방 했어요? 금남국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님 했어요? 네. 다녀오시더니 뭐 스튜디오도 바뀌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가우디의 작품인데 이 스페인까지 가셔서 이거 지금 디자인을 하고 오셨다. 그런 이상한 요즘은 나쁜 거에 대해서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고 그런 개구라 떨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펜을 확 화를 내는 거예요. 나쁜데 왜 개를 붙이냐. 반려견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줄 알아요? 나쁜데 쥐를 붙이겠어. 그런 쥐구라 떨지 마세요. 쥐는 또 무슨 죄입니까? 쥐요? 예. 쥐는 진짜 인류의 적이에요. 모든 병기를 옮기잖아요. 쥐, 수많은 쥐들이 사실은 그 임상 실험에 이용이 되면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백쥐요. 하여간요. 그러니까 쥐 다 통칭해서 쥐 아닙니까? 검은 쥐는 싫어요. 제가 두 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 제가. 아재 개그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뭐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다만, 네. 뭘 정리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하기 위해서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그 기호를 달고 나갔을 때에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초위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권한대행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른정당에 있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함께 나간다는 거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주호영 보고 바른정당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바른정당에 와갖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주호영 보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님이 정치를 한다, 큰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정봉주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광역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이런 거겠네요. 뭐냐면
너네 탈당해서 와라.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겠죠. 무슨 특별한 보장이 없이 그냥 와라. 결국 너네 바른정당 안 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싶지만 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가갖고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지역구도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구당 위원장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해줘라 너네가. 그럼 우리를 영입하듯이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 요구를 한 거죠.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지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정리 문제도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또 서청원 변수도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또 바른정당 내에서 또 이 끝까지 또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모양새가 많이 좀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이제 복당은 하나. 예. 하지만 나머지 좀 잔류를 좀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하도록 협상해서 몸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전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통합파 입장에서도 자강을 한 이후에 선거 직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마치 뭐 다 포기하듯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서로 견해가 틀리면 볼펜들이 있어요? 볼펜 던져요 일단. 아니 뭐 컵도 있습니다. 던져요. 휴대폰은 비싸서 못 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이 의원이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분명히 모종의 어떠한 이야기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종의 이야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선거의 공천권. 맞습니다. 그런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9월 달부터 통합을 이야기한 이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원들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어찌됐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명분도 제대로 안 갖춰줬고 당대당 통합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그림도 많이 좀 어그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신속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품격 시대 바른정당의 분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의 입당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이정훈 평론가, 그다음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토론하는 와중에도 문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 짧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돈 받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 네. 이게 지금 당 얘기하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 네. 그러면은 대법재판이 언제쯤 있을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요거를
여당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판은 일자를 조정하거나 이런 짓은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대법이 개혁의 칼날을 빼든 건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정 순서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할까요? 그 이후에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대법은 시간이 거로 없잖아요. 생각되는데요. 대법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과거의 대법원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보든 뭐 보수든 어떠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든 민감한 사건은 굉장히 조금 들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로. 예, 선거 이후로. 특히나 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기간을 피했었고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있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도 발표를 안 하고 선거가 있은 한참 뒤에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어떤 사건도 사실상 그 선거 이전에 미리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로는 또 얼마나 될 이게 것이냐. 뇌물죄인가요? 예, 뇌물죄가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에 성완종 지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그러면 형이 5년 이상이? 네, 5년 이상 특가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1심과 2심에서 나왔던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가치 평가를 좀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돈을 전달했던 사람은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실의 쇼파 배치가 어땠다든지 요런 정도거든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나요, 진술이? 진술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이 일치했고요. 다만 진술 그 장소와 그다음에 뭐 운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고 떨어지게. 근데 사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4년 전의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실을 자꾸 막 매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쇼파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느 시점이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인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것도 본인도 이것에 연루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런 어떤 억하심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아마 대법원에서 조금 달리할 것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은 좀 증언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뇌물인 네.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뇌물은 준 사람의 그 발언,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뭐 녹음을 해놨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인데 일부러 이걸 둘이 어느 정도 짜웅이 돼갖고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갖고 살짝 이것을 저 양반에게 뇌물 줬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화장실 실제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고 소파가 정면에 있었고 소파에 앉아갖고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은 오른쪽이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 말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그렇게 된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술을 안 바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증언 내용을 바꿨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승모 전 그 부사장이 증언을 살짝 그렇게 바꾼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윤승모 이분은 또 서청원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서청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지. 그래서 이제 그 녹취 내용이 있고. 예, 불거져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일단 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계속 조금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대법원이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 치르는 데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뒤로 쑥 밀어버리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일단 그 신임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이전에 이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버리게 되면 유죄 판결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일단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아마 친박계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단 대표직 사퇴하라고 아마 이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때를 노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인데 그거 관심 있어요? 당연히 관심 있죠. 그래요? 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포기 안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관심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는 의미 있네요. 당연히 의미. 관심은 없는데 의미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바른정당 잔류파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달라 그래 자기들한테는? 뭐 자주파. 이제까지는 자강파 자강파. 뭐 얘기했죠. 자주파는 예. 저쪽 위에 있잖아. 자강파 뭐라 그래요? 이제 자강파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을 봤더니 유승민 몇 명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 가고자 했던 길이 그 바른정당의 분화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도 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거니까 당장 있는 이제 전당대회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치르고 대표 체제 이제 새로 구축한 다음에 어찌됐건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했던 이야기는 상기하기 위해서요. 네. 선도 탈당파가 남경필, 김용태였었죠. 예. 김용태 이번에 돌아갔죠.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자강파도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대, 당장 목전에 앞서 있는 전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강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의 지금 통합의 불씨는 이미 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완전히 또 선을 끊었느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갖고 그 바른정당에서 9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수의 어떤 개혁,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른정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연대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유한국당과의 끈도 지금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당장은 전대를 치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멀리 봤을 때에는 자유한국당과의 그 끈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김용태, 남경필 이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남경필도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절충안을 내놓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전당대회 치러서 당대당 통합을 이제 해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미 마음은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복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간판 가지고는 이기 어렵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당적을 일단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방선거 치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겉으로 크게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는 작은 정치, 본인들의 선거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그런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자기의 그럴 이해를 수밖에 중심으로 없죠. 움직일 네,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명분과 자신의 어떤 작은 이익과 작은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정말 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의명분, 국민들이 원하는 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선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하면요 채널 돌려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요?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아니 그런 교과서에 있는데 대의명분을 위해서 뛴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요? 정봉주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이종원 평론가님,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 진정한 품격 시대는 솔직해지 고품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요? 뭐 대의명분과 실리사에서 이분처럼 대의명분과 실리사에서 고민하고 결국 대의명분을 선택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동쪽에서 해 뜹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의명분을 선택하는 순간조차 이익의 합체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요. 선택을 하는 그것도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공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번에 가는 게 무슨 정치적 대의명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초에 이제 탈당할 때 내세웠던 이를테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됐냐는 거죠. 달성이 안 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지난번에 탈당의 사유. 가 사실은 이제 친박계 정리였잖아요. 친박계 정리,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아무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명분이 안 맞는 거죠. 정리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 안 되죠. 정리 안 하는 거로 이미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에도 그렇고, 또, 막 싸워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둘 다 없어졌어요. 네,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등거리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에 있으면서 서청원 의원하고 친박계, 서청원 의원 뒤에 있는 친박계하고도 협상을 하고, 동시에 이쪽으로는 김무성 의원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쪽 바른정당 통합하고 또 협상을 하고, 그 등거리 협상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쪽에 복당 다 한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나머지 두 의원 그냥 문제는 펜딩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법안 계류시켜서 그냥 회기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계류시킨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가서 그냥 이거 흐지부지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의원 안 내쫓겠다는 거 핵심이잖아요. 그런 선에서 이미 타결을 거의 지금 본 거 아닌가. 합의를 다 봤다 이미. 저는 이제 평론가님하고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은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계까지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장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당을 장악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나중에 통합파가 돌아와서 당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계를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큰 그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 나왔던 그 친박계에 대한 굉장히 거침없는 목소리를 보게 되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결국에는 저는 변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수가 바로 녹취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녹취록 자체가 없었다. 그냥 블러핑에 불과했으면 이런 게 불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청원 의원의 이 협박이 어느 정도 먹혀가지고 처음에는 친박계까지 청산하려고 했던 그 수순에서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친박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할 의사가 이 홍준표 대표에게는 별로 없었다라고 전 전제를 해요. 다만 정리하는 척하면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명분을 줬던. 그렇죠.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선에서 그런 정도의 친박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친박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보수도 꽤 많잖아요. 그런 이제 민심을 고려를 해서 이제 친박을 계속 겨냥을 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긴 했으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진심 확인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제명처리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시킨 것을 다 원위치시킨 게 홍준표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친박계하고는 동거 체제로 갈 생각을 이미 했다. 다만 이제 친박계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친박계가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박계를 좀 적절히 제어해주면서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뭔가의 위치를 원했던 것 같고, 김무성계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본인이 그 위에 설 그런 구상으로 계속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을 제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태도를 보면 그랬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어찌되었건 친박계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당을 꽉 장악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대표의 입장 그리고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친박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당 대표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썰 때부터 친박계를 굉장히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아니, 근데 친박계를 보이고요. 공격하는 거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 네. 왜냐하면 친박계를 공격을 해. 그래서 나가라. 이제 필요 없다. 그 친박계가 야, 너 대선 때 그렇게 우리 친박을 이용하더니 그때 화장실 가기 전이고 지금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김남국 변호사 이게 내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청원 의원이 카드를 흔들었어요. 쇼단을 딱 쳤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녹취록이 있거든? 녹취록이 그러니까 있거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예. 친박계를 청산하는 쇼맨십만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본인 재판에 매우 치명적인 이 녹취록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막았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친박계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본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친박계하고 사생결단 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가 녹취록이 나오면서. 드러나니까 야 이거 녹취록 드러나면 난 이제 재판까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재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이 드러나면 본인의 입지가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처음에는 친박계와 한번 부딪혀가지고 정말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녹취록이 드러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그럼 보는 생각의 거죠. 자, 여기는 차이로 이제 후퇴했다. 정리하죠. 예. 후퇴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애초부터 내칠 생각이 그러면 별로 제가 없었다. 질문을 드리면 예. 왜 녹취록 그런 치명적인 녹취록이 드러나게 놔뒀는가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놔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박계하고 아니, 이종훈 평론가 네. 살짝 수정해갖고 양수겸장.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좋고 아니어도 대충 명분만 주고 좀 주저앉으려고 들었던 양수겸장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조금 좋고. 수정했어요? 예, 조금 더 수정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질문이- 자발적으로 나가면 뭐 나쁠 거 없고. 아니, 질문이 설득력이 있어요. 네. 애당초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말고 이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적당하게 치는 척만. 아니 그런데 이거 있어요. 아, 잠깐만 질문 좀 예. 할게요. 왜 남의 질문을 막으세요? 하십시오. 예. 잊어버릴 뻔했잖아. 안정원네. 자, 친박을 쳐요. 근데 친박 입장에서 야 저거 그냥 친해 신중만 하는 거야. 이 정도 시그널만 주지 왜 친박을 세게 쳐갖고 진짜 내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실제로 친박은 우리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엔 치려고 그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후퇴했다라고 하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 대표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없었다. 하고. 자, 그런데 자, 일단 두 분이 한번 가위바위보 먼저 하면.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당하는 예. 이제 서청원이나 최경환 입장에서는 서로 조용히 만나서 그럼 우리 잘 이렇게 하자, 정리하자라고 했어도 의심을 하는 거죠. 안전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로를 까고. 네, 그러니까 까지는 않았잖아요. 까겠다라고 얘기했죠. 까지만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다. 까지 않고 예. 까지만 네, 얘기하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만 딱 흘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오늘 어찌됐건 당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뭐 내보내지 않고 남기려면, 그러니까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세게 지금 홍준표 대표도 더 표현이 더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정치적 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풀차도 한번 잡아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이 서로 그 견해가 다를 때 일단 가위바위보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준비, 레디, 가위바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낼게요. 이거 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준비하고 아주 지시를 안 따르는 불량생이에요? 이러고 있다 딱 내려서 그랬거든요. 자, 들고. 네. 가위바위보. 졌죠? 네. 예, 진상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것도 억울한데.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양쪽 얘기가 다 비슷한데,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어요. 여긴 처음부터 쳐내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다. 아니면 이종 평론가님은 쳐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벽에 부딪히면 물러날 준비는 다 있었다. 어쨌든, 자, 그럼 결론은 서청원 최경환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럼 국민들 속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자유한국당이 뭔가 통합의 명분을 만든다라고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시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부관 참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친박계, 이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을 탈당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탈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안과 관련해서 KBS나 SBS, MBC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송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없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평가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뭐가 변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토끼. 그러니까 중도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종 평론가님, 질문.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 9명 정도 의원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116석이 됐습니다. 민주당 121석, 5석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그걸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좀 이제 이른바 온건 보수, 내지는 약간 중도 지형에 있는 사람들 표가 아마 되돌아올 거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정당은 다 망했다? 어차피 이제 그쪽 지지가 이제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일단은 이제 지지율 추이를 이제 지켜보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기적으로 그냥 그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로 친박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뒤에 하더라도 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오게 되면 친박들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력 대결을 벌였을 때 이제 비박계가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놓고 그때 가서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 핵심을 그때 아주 세차게 몰아내도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그건 늦지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단계적인 접근법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와가지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 한 13명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올렸는가라는 걸 보면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본다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자체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바른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 않고 그 외의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단순하게 통합의 명분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쪽에 합류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두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향후에 지지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박계 청산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친박계 청산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 친박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친박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 잔류해 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집토끼가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토끼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산토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집토끼는 어느 상황이나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온건한 보수와 중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집토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잠깐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중도와 온건한 사람이 온다. 그거보다도 지금 그쪽 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서는 친박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갖고 오히려 나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쳐내는데 적주지 않은 게 사실은 쳐내서 개혁적인 모습으로 가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구 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친박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꼼수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대선 때라든가 총선 때라든가 한다면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라면 중도 또는 이제 그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 산토끼 잡기 위해서 막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집에서 나간 집을 잠시 떠나 있는 집토끼들을 다시 불러 들여오는 전략이 일단 최대한 이게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친박을 겨냥하는 거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의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이제 합치더라도 지지율 안 오를 거다라고 좀 얘기했고 오르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거다 보는 거죠. 그 무슨 얘기야? 올라요 안 올라요? 분명히 얘기해요. 아주 살짝 오르는 정도. 몇 프로 정도? 한 2.2%. 그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종 평론가님 많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5% 정도?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럼 20%를 돌파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저 평론가님하고 내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둘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사행성 방송을 해갖고 다 잘려요. 나오기 싫으면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연락하시면 할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측해 주세요. 지방선거. 지금 예측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이 대세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수성에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수성이요? 예. 그러니까 그럼 경기도도 이긴다? 아니죠. 인천도 그러니까, 이긴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하고 아니면 부산, 대구 수성구만 이긴다? 부산 이제 TK와 PK 지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을 지키는 데는 일단은 약간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맞다.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이 아마 굉장히 격렬해질 것 같아요. 부산시장. 격렬해질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왜 그러세요? 영혼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선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려면 그럼 국민들도 다 예측을 해요. 선수 되는 것까지 해서 부산.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획득하기가 어렵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뭘 해도 수성할 거예요. 왜냐면 또 대구에 수성구가 있잖아요. 예, 뭐 하여튼,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넘어가기 전 경남지사는? 경남지사는 굉장히 박빙일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뭐 대구 경북 지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부산은 이변 아니에요. 부산 여론조사하면요 6대4로 이겨요. 높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를 보수가 이제 분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 보수가 무조건 친박, 무조건 예전에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부산 이겨야죠. 이깁니다. 경남지사 이깁니다. 그럼 수성 실패할 거다. 수성 실패할 그냥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는 머물러 있어라. 네, 수성에만 수성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포맷이 좀 바뀌었어요. 네. 예, 근데 두 분의 말투는 과거의 병영식 지시하는 대로 말하던 그 톤대로 그대로 가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땐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